18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각성이 계속적으로 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ARAS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른 그물 활성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ARAS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의식을 조절해주는 기관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식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과 주위 환경을 인지하는 거예요. 즉 자신과 주위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의식 체계는요, 결과적으로 각성,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집중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절해준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한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경들은요, 대뇌의 전반적인 부분이 전부 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체계를 관여하고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시상하부의 앞쪽 부분, 앞뇌, 그 다음 대뇌 겉질이 다 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뇌 겉질 전체의 각성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잠자고, 그쵸? 깨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절해주는, 그 다음에 깨어있는 동안 집중력을 조절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더 활성이 안 되게 되면은 수면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절을 해주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의식체계에 관련된 모든 뇌줄기 쪽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과 그 다음에 뇌 기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정상적인 의식, 각성, 그 다음에 수면, 집중력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9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들이 억제성인지, 그 다음에 흥분성인지,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서 주로 돌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신경 전달 물질은 제가 뇌줄기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제가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물 핵군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들 그물 핵군에 있는 핵들은요, 중추신경을 통해서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데요. 신경 활동을 조절을 하는데, 이 각각의 핵에서는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하여서 우리가 크게 아세틸콜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세로토닌이 있었고, 네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나 작용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은요, 뇌줄기에서 나오는 것과 척수에서 나오는 것이 좀 다른데, 뇌줄기는 좀 더 느리게 반응을 하고요, 척수에서 나오는 건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뇌줄기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이 척수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에 영향은 미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첫 번째, 아세틸콜린은 여러분 다리다리 내액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리다리 내액은요, 중간 내 꼬리 부위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 이들은 다른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위로 투사를 돼가지고 영향을 주냐면 창백핵과 시상 밑에, 그 다음에 안뜰해, 그 다음에 그물 척수로가 시작되는 그물 영역에 투사가 되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물핵으로부터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느리게 작용하고 말초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되게 빠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느리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빠르게 작용하는 신경물질의 분비나 혹은 그들을 수용하는 수용기들의 반응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또한 이들 뇌줄기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파민은요, 중간 내에 있는 대부분 신경세포에서 생성이 되는데 두 개의 영역에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앞쪽 뒷판 영역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요. 즉 그물체의 앞쪽 뒷판 영역, 그 다음에 흑색질에서 생성이 돼요. 이 흑색질은요, 여러분 꼬리핵과 조갈비핵, 즉 바닥핵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닥핵 회로의 일부로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바닥핵에서 이제 이 부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앞쪽 뒷판 영역에서 생기는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쪽 뒷판 영역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요, 동기부여와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여기는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관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대뇌 영역에 도파민이 제공해주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내냐면 감정 부분, 특히 감정에서는 쾌락과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로토닌은요, 대부분의 세포는 뇌줄기 중심에 있는 솔기핵에서 발견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슬기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대뇌를 통해서 투사가 되고, 이들은 수면이 시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수면 동안은 세로토닌 활동은 줄어들고 렘이 나타나는, 즉 눈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동안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와 또 관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항우울제와 아주 영향이 깊다. 그래서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세로토닌 활동을 연장시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들은 뇌줄기와 소뇌를 통해서 신경활동을 조절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순뇌에 있는 솔기핵 같은 경우는 감각, 자율신경,
그리고 운동 활동을 조절하기 위한 척수에 축삭을 보내서요. 통증 억제를 빠르게 작용하는 역할도 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이거는 청색 반점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한 곳이 더 있는데 안쪽 구물 영역에서 나오는데요. 신경계의 거의 모든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척색 반점에서 나오는 것들은 뇌와 척수로 투사가 돼서 수면 동안은 활동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 경계를 할 때 매우 활동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조절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 청색 반점에서 나오는 축삭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통증을 조절을 하고 아니면은 경계를 할 때 집중력을 조절을 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안쪽 구물, 청색 반점과 안쪽 구물 영역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더불어서 에피네프린이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들은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유인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몇 분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냐면요. 10분 정도가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가 왔길래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봤어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신경계하고 근골격계 구조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설명을 이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토픽인데요. 인간하고 유인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의 사용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행이에요. 보행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똑같이 직립보행을 하고 걷는다고 하지만 모양이 이미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과 손은요, 여러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뇌의 발달이 달라요. 뇌의 발달 중에서도 특히 손의 발달이 다른데요. 다른 유인원에 보다 사람의 손에는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특히 손의 섬세함을 조장해 주는데 아주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스포츠화 시키고 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래를 해가지고 어떤 표정 연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손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구사력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뇌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 여기 기억하시죠? 하나는 브로카, 하나는 베르니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의 발달이 다른 영장육보다 아주 발달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 분석 능력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17 브로드만 영역 17번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과거와 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언어로 전달을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즉, 이 입을 주변에 있는 근육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겉질에서 감각과 그 다음에 운동에서 40% 40%가 아니고 30%네요.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여러분. 30%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손은 대뇌 겉줄에서 어느 정도냐? 마찬가지 30%예요. 그럼 대뇌 겉줄에서 내려오는 신경노가 60% 정도 감당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40%는 뭐냐면 여러분, 조화. 들어오는 정보와 나가는 정보를 좀 더 매끄럽게, 아니면 내가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할 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것처럼 이 말과 손의 기능은요, 이 대뇌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손의, 두 번째는 대뇌.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손하고 발 보시면. 이 사람의 손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인의 동물은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손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잡을 수 있는 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기능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도구의 사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행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발의 모양도 달라져 있지만 골반의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요. 골반이, 사람의 골반은요, 직립보행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고, 유인원 같은 경우는 누워 있어요. 뒤로 포스트에 틸팅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행을 할 때 유인원 같은 경우는 굴근들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행을 하고요. 사람은 보다 더 신근, 즉 편 근육들이 더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유인원과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근생리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었냐면, 위 운동신경, 그 다음에 아래 운동신경,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아래 운동신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다음에 제가 내신경과 척수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마 운동신경, 이런 말도 썼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운동신경, 이런 말도 썼었어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축사 크기와 마리집의 형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이 알파 운동신경은 축삭의 크기가 크고 마리집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 B, C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사이즈 크기 원리라고 해가지고 헤네만스의 크기 원리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즈가 왜 중요한지 그때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알파, 감마 이런 얘기들은 축삭의 두께와 관련이 있고, 감마보다는 알파가 좀 더 두껍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도록 해요. 또한 이 감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방추 속근육에 있는, 즉 방추, 우리가 근방추라고 하죠. 근방추 안에서 운동 영역에 있는, 즉 운동 영역을 지배하는 신경세포고요.
알파 운동신경세포는 우리가 척수의 앞불에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신경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근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운동단위라는 말을 써요. 이 운동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알파 운동신경세포하고 그 지배하에 있는 근섬유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의 알파 운동신경과 그 지배하에 있는 근섬유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섬유들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팔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있는데 여기 한 개의 알파 모터 즉 알파 신경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가요. 예를 들어서 가자미근과 장단지근을 생각을 하시면 이 한 개의 모터 운동신경이 알파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섬유의 수가 장단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똑같은 근육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가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신경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근육 섬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눈 쪽에 있는 근섬유는 아주 작은 수의 근육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몸 쪽에 있는 운동신경은 많은 수의 근섬유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단지근은 하나의 운동신경세포당 지배하는 근육섬유가 약 1000개가 넘어요. 즉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단지 근육이다 생각을 하시면 한 개의 알파 운동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가 약 1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바깥 눈근 여기는 근육에 있는 이 부분은요 한 개의 알파 운동신경이요 2.5개의 근섬유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개의 운동신경이 작은 수의 근섬유를 지배를 하고요. 큰 힘을 내거나 아니면은 큰 섬유, 즉 약간 아주 섬세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그런 근육 같은 경우는요. 한 개의 운동신경 섬유가 많은 수의 근섬유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 운동 단위 그 다음에 그것의 동원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쉽게 접근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인터뉴런에서 딱 지배를 해가지고요. 하나는 작은 신경세포, 하나는 큰 운동신경세포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똑같이 정보를 주더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근육에 도달해서 이 근수축을 유발하는 시간이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큰 신경섬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기 통이 굵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작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신경근 접합부죠.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배우셨던 전방향으로 축삭 운반이 일어나서 베지클에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받아와서 여기 와가지고 이쪽 근섬유를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신경이 큰 신경세포보다 여기를 탈분극을 시켜가지고 근수축을 먼저 일으킨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역치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활동 전압을 별 때 이렇게 해서 역치를 먼저 도달한 데서 먼저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역치가 달라서 이 부분에 도달하는 게 이미 다른 거예요. 정보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달할 때보다 이 부분 작은 신경에서 도달하는 게 더 커가지고요. 여러분 근수축이 먼저 일어난다. 즉 작은 운동신경이 먼저 근수축을 유발하고 큰 운동신경이 나중에 근수축을 유발한다. 이러한 원리를 제가 앞서 설명했던 헤네만의 크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작은 신경이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신경이 나중에 일을 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른 시간이나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감마가 먼저 일을 하고요. 나중에 알파가 일을 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되새겨 보시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떠세요?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설명을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을 제가 더 첨가했고요. 제가 또 강의 준비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또 이렇게 잠깐 이제 토픽을 넣어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들 하셨어요. 시험 보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